부동산 문제는 뭐 맥주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냥 그 방치해 놓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점점 나빠진다는 얘기죠. 이걸요, 악화 현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주택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그 양적 주택 문제도 계속 생길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요, 건물도 좀 낡고 노화되죠. 질적 주택 문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악화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점점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악화된 거를요,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 요거를요, 가역이라는 게 뭐냐면 역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 되돌리는 거 있죠.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비가역성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집가가 한번 폭등하게 되면요, 원래의 과거의 가격으로 내리기가 힘들죠. 예를 들어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땅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당장 팔으려고 해요? 뭐하러 지금 팝니까? 나중에 뭐 없어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언젠가는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때 팔으려고 하니까 항상 한번 올라가면요, 떨어질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표의 토양을 파괴했을 경우는요, 과거에 같은 건강한 상태로 돌리기 힘들죠. 특히 이제 갯벌 같은 거 한번 파괴하게 되면요,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좋다. 자, 이렇게 더 악화되기 전에 어떤 형태로 정부가 이제 이걸 해결했다고 치자. 해결하게 되면, 부동산 문제는, 관련 부동산 문제는 전부 다 끝나나?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관련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또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지속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속성.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에서 아파트 많이 지어냈다는 얘기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인구가 또 증가할 수 있죠. 네, 그럼 또 양적 주택 문제가 또 생기고, 그리고 또한 이걸 해결하려고 주거 환경을 많이 개선했더니 또 시간이 가면 저 건물 자체가 낡고 노화되죠. 그럼 또 질적 주택 문제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류가 존속하는 한은요, 부동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지속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부동산 문제는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걸요, 복합성이 있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해결하려면요, 자, 어떤 조세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 대책 나오면요,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세, 금융, 주택 공급, 아니면요, 감정평가, 아니면 세금, 이런 거 막 싸우르는 모든 그 대책 있죠. 전부 다 강구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요, 해결수단의 다양성이 있다 해줍니다. 다양성.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하시면 되고, 밑에 볼게요. 부동산 문제의 내용이다. 자, 요거는 우리 교재에는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해드렸나요? 네, 아까. 자, 부동산 문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보겠습니다. 먼저 토지 문제는요, 물리적 토지 문제다 해서, 자, 토지는요, 새롭게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도시 인근 토지 같은 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요, 물리적 토지 문제다 이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한정된 토지를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건 상관없다는 얘기죠. 근데 투기적 목적 이런 것 때문에 정상 지가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지가 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요, 경제적 토지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토지용 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만 생기면요, 땅을 막 구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막 도심 곳곳에 공안지 이렇게 해서 투기 목적으로 방치해 놓은 땅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심 쪽은 땅 가격이 비싸니까 저기 산 밑에다 나홀로 아파트 있죠. 이런 거 지어대면서 아주 비효율적인 토지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배의 부적정이라고 해서 토지 소유주가 몇몇 사람들한테 편중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걔들은요,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소득 상위 계층 1%가 사유지에 몇 프로 갖고 있다고요? 60%를 갖고 있는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주택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문제는요, 먼저 양적 주택 문제라는 것은 가구 수가 있다고 치자. 자, 가구 수에 비해서 이 주택 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현상이 있죠. 요걸요, 그 양적 주택 문제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만 따지면 안 됩니다. 자,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필요 공가라고 해서
자, 우리 이사 오고 이사 가는 과정에서 이사 날짜 안 맞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거 감안해서 어느 정도 비어있는 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정 시점에서 이걸 뭐라고요? 필요 공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 어느 정도의 빈집이 있죠. 이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필요 공갈하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 이상의 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게 부족하다. 이걸요, 양적 주택 문제 해주는데, 자,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도에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인데,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 자체가 102.6%입니다. 이거 거기서 발표한 거예요. 이 2016년도에 몇 프로라고요? 102.6%. 그러니까 103%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100가구라면 주택은 몇 채 있다는 얘기예요? 103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은. 근데 아직도 전월세 사는 사람 있죠? 집 없는 사람이 40% 넘어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집이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자, 이거 한 사람당 집을 한 채 이상 못 갖게 한다. 이거는 어떤 자본주의 논리와 안 맞습니다. 가능하면 한 채 이상 못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세금 같은 걸 강구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팔면요,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다면 가능하면 한 채 이상 안 가지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 자가주택 보급률 있죠. 자꾸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집은 있는데 그 주거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오는 어떤 불만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질적 주택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랜저 끌고 다니다가 아유, 나 이거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번에 BMW 사겠다. 이거는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죠. 자신이 알아서 시장 가서 할 일이고 돈 갖고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30평 살다가 너무 안 좋으니까 주거 환경이 불만이라는 얘기죠. 그럼 50평짜리 사겠다. 이거는요, 시장 기능을 통해서 해결하면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자, 달동네에 있는 소위 말하는 불량주택이라는 겁니다. 무슨 주택이라고요? 불량주택. 이런 것들은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위생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 놓는다. 이거는 동시대에 살아나가는데 누구는 무진장 잘 살고 누구는 무진장 못 살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어떤 형태는 정부가 나서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요, 질적 주택 문제 해줍니다.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자, 추가사항이라고 해서 이 집가고, 그러니까 토지의 가격이 정상 집가 이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떠한 폐단이 생길 수 있나 알아볼게요. 정상 집가 이상으로 집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먼저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소득이 어떻다고요? 가진 자들, 토지를 가진 자들은요, 계속 더 큰 땅을 갖게 됩니다. 없는 자는요, 계속 가난에 시달리죠. 이런 걸요, 소득의 불평등한 배분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차리겠다, 아니면 뭐 상가 하나 짓겠다 하면 땅이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정상 집가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땅을 구입하는 게 쉬워요, 어려요? 어렵죠. 그래서 설사 땅을 좀 비싸게 구입했다고 치자. 그러면 얘네들도 손해 안 나려면 자, 물건 만들어서 내다 파는 가격을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생산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럼 가격도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인플레가 발생될 여지도 매우 농후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 사가는 거를 뭐 수출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니까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죠. 이 수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요, 도로를 내겠다, 공원을 만들겠다 하면 땅이 필요한데 땅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보상금을 주기도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용지 확보하기도 아주 곤란하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요, 아파트 지으려면 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렇게 땅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것들이 땅을 구입해서 아파트 지어갖고 이것도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가주택 보급률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이런 사람들은 뭐 일할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요. 맨날 뼈 빠지게 일해봐야 이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하나요? 돈 벌기 싫어서 안 버는 게 아니라 일요일 날도 나가서 돈 버는 겁니다. 그래도 맨날 그 짝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더더욱 가난도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얘들은 뭐 계속 더 큰 땅을 가기 때니까 상대적으로 애들은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불로소득은 점점 커지고 근로소득은 뭐라고요? 점점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죠. 일할 많이 생겨 안 생겨?
일해봐야 뭐합니까? 맨날 뼈 빠지게 일해봐야 끝장이니까, 에이, 돈이나 생기면 그나마 한 150만 원 벌어서 로또 복권이나 사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로또 복권 사서 당첨되는 경우는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몇 번 사봤는데, 이거, 5만 원인가 한번 딱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한 번도 5,000원짜리 이거 몇 번이죠? 당첨되게 답니다. 그래서 최근 한 7, 8년 동안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되지도 않는 거. 그죠? 자, 그런 거 하거나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경마나 해야 되겠다. 경륜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경마하는 데 가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경마도 못하고 해서 이 사람들은요, 손이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도박이 아니라 도박인데, 요거를 안 하게 되면요, 이 도박 증세가 있습니다. 도박 증세. 그래서 안 하게 되면요, 불불 떱니다. 그래서 우리 경마장 가보셨나요? 경마장이나 이제 이게 어디 이런 경마장 안 가도 이런 데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그런데 가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할 것 같죠? 천만에요. 거기 가보세요. 전부 다 일용직 근로자 아니면요, 전부 다 그냥 직장 다니면서 조금 월급 좀 받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한 5만 원, 3만 원만 갖고 와서 합니다. 돈 조금만 있어도 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날 다 잃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안도 풍비박산되고, 가정은 깨지고, 그나마 있는 돈 다 잃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사람들을 뭐라고 만들어요? 페인으로 만드는 게 그겁니다. 전부 다. 거기 가서 돈 따뜻한 사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 그나마 갖고 있는 돈 좀 버는 거 있죠?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운영하냐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거를 운영하면서 걔들 그 돈을 일용 근로자 그런 사람들 삥을 뜨는 겁니다. 전부 다 뭐라고요? 그래서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걸 자꾸 하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절대 이런 거는 이거 도박 이거는 한 번 빠지면요, 절대 못 끊습니다. 이거는요, 이 도박은요, 죽어야 끊습니다. 진짜입니다. 죽는 순간 끊어지는 겁니다. 절대 못 끊어요. 이거 한번 들어서면. 절대 참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남편 보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자, 그냥 돈만 생기면 또 어떻게 해요? 도박이나 해서 그나마 그것도 다 잃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형태가 됩니다. 그 밑에 볼게요. 이 공가현상이라고 해서, 그 공가현상은 빈집이 생기는 현상이죠. 요걸요, 공가현상이집니다. 여기는 마찰적 공가현상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필요 공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사 오고 이사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집이 비어 있을 필요가 있죠. 요걸요, 필요 공가 때문에 생기는 걸요, 마찰적 공가현상이집니다. 그 다음에 의도적 공가현상은요,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피워놓은 겁니다. 의도적. 그래서 별장이라든가 컨도미니엄, 이런 것들은, 성수기 때만 가고, 비수기 때는 비워놓고 있죠. 이런 걸요, 의도적 공가현상. 그다음에 주택의 반기 현상은요, 우리 농촌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다 도해지로 나오죠. 그죠? 집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놓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주택의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반기 현상이라 해줘야 돼요. 이상하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공가 현상은요, 우리 이게 주택 센서스 할 때, 주택 조사할 때 3분의 2 이상이 완공됐을 경우 있죠? 이럴 경우는요, 주택수에 다 포함됩니다. 근데 그것들은 비어있죠? 이런 걸요, 통계적 공가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분배의 부적정이라고 해서, 이 소득 분배 구조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 자, 요거는요, 어떤 나라가 분배가 균등하다. 그런 얘기는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고, 아니면요, 분배가 불균등하다. 그 얘기는요,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이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이걸요, 불균등하다. 입니다. 이걸 측정하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소득계층을 이렇게 총 반을 딱 쪼개서 요걸요, 상위계층, 예를 보라고요, 하위계층, 이쯤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걸 또다시 이제 쪼개서 요렇게 요거 한 5개 정도 쪼개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상위 10%, 얘는요, 하위 10%,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소득계층을 소득에 따라 쪼개본 겁니다. 쪼개본 건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 달간의 국민소득이라고 치자. 국민소득. 이렇게 딱 해서, 한 달간에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벌은 소득이죠. 요거를 이렇게 할게 한 달간의 국민소득인데, 먼저 10분위 분배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측정하는 겁니다.
자, 상위 계층 20%가 가져가는 소득의 점유율. 그러니까 20%가 가져가는 소득의 점유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상위 1%가 토지를 60% 갖고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럼 거기서 생기는 임대료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면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 경우 엄청나게 소득이 생기죠? 그러니까 얘들이 가져간 소득은 뭐 거의 이만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비해서 하위 계층 20%가 가져간 소득의 점유율,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얘들은 얼마 가져가는 게 돼야 안 돼? 한 점이 하나 딱 집니다. 이게 측정이 안 됩니다. 측정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높여야 됩니다. 하위 뭐라고요? 40%가 가져가는 소득의 점유율. 이걸요, 10분이 분배를 해주는데, 어떤 나라가 분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잘 사는 사람이 소득이 줄어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오히려 못 사는 사람이 소득이 늘어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구조 자체가요, 클수록 분배가 어떻다고요? 균등해진다 입니다. 클수록 분배가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로렌스 한 사람은요, 자기 이름을 따서 로렌스 곡선이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이거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이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딱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딱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다음에 여기다가는요, 인구의 누적 점유율이다 해서 우리나라 소득계층을 일렬로 쫙 세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렬로 딱 세워놔서 10%의 인구, 20%의 인구, 50%의 인구, 여기는요 100% 인구, 이렇게. 이쪽에다가는요 소득의 누적 점유율이다 해서 10%의 소득, 20%의 소득, 50%의 소득, 100% 소득, 10%, 50% 소득, 100% 소득, 이렇게 쌓아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쌓아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득계층이 한 달 소득이 200만 원 똑같다고 치자. 대한민국에는 모든 소득계층은요, 한 달에 얼마라고요? 200만 원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20%가 가져간 소득은 딱 얼마를 가져가요? 20% 가져가겠네요. 맞아, 안 맞아요? 40% 가져간 소득은 딱 얼마를 가져가요? 40% 가져가겠죠? 50% 가져간 소득은요, 딱 얼마 가져가요? 50% 가져가겠죠? 다시 할게요. 20% 가져간 소득은 딱 20%를 가져갈 겁니다. 그 다음에 50%가 가져간 소득은요, 딱 얼마 가져가요? 50% 가져가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볼 줄 아시나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요,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진 걸요, 완전 평등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 평등. 근데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아무리 공산주의과라도 이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김정은이 봐요. 돼지같이 살이 두룩지고 인민들은 굶어 죽고 있고 하는데, 이런 나라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입니다. 다만 예를 들면은 아마존에 있는 어떤 조그만 시족이 있는데, 그 인구가 좀 30명입니다. 30명인데 이제 남자들이 이제 빤스도 아니고 뭐 무슨 나뭇잎 같은 거 걸치고 있죠. 사냥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갖고 이제 도끼 들고, 그다음 활 들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서 악어를 한 마리 딱 잡아온 겁니다. 뭘 잡았다고요? 악어 딱 잡아왔죠? 그래갖고 이제 30명이 삥 둘러 앉아갖고, 저울은 어디서 구해왔습니다. 도시 가서 쌍팔로 가서 어디서 용케 구해왔습니다. 그래갖고서 그 시족장이 정확히 30등분 하는 겁니다. 몇 등분이라고요? 딱 등분해서 나눠주는 거 있죠? 이런 사회를요, 완전 평등 사회다, 집니다. 알겠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있기는 힘들겠네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못 사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숙자입니다, 숙자. 자, 성은 뭐예요? 노씨 아닙니까? 노숙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이재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삼성의 총수가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제 외아들이라 이제 뭐 자기는 뭐 경영 안 한다는데 안 하나 봐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재용이 가장 부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렬로 쫙 세워놨다고 치자. 그러면 하위 계층 20%가 가져간 소득은요, 20%에 훨씬 못 미치겠죠. 요거밖에 안 될 거 아닌가요? 요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하위 계층 50% 가져가는 소득도요, 50%에 훨씬 못 미치겠죠? 요거밖에 안 되겠죠? 요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합쳐놓으면.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그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일반적인 형태의 로렌스 곡선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볼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소득 계층은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99.99%는 소득이 하나도 없고 이재용 혼자 다 갖고 간다고 치자. 이 소득을 다 누가 가져가요? 이재용 혼자 갖고 간다. 그러면 99.999%의 소득을 합치니까 0이죠. 이재용 혼자 다 갖고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린 걸요. 완전 불평등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어떻게 우유가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회는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그 아마존에 있는 시족 바로 옆에 있는 시족 있죠? 그 시족은요 남자들이 이제 그 도끼 들고 그 사냥 나가였나요? 나가서 노루를 한 마리 다 잡았습니다. 안타깝게 노루 잘못 걸려갖고 노루 한 마리 잡았죠. 그러면 이제 30명이 삥 둘러 앉을 거 아닙니까? 인구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 이제 불 피워놓고 이제 노루를 구워요, 구워. 이게 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30명이 보는 앞에서 시족자 혼자 다 처먹고 있는 겁니다. 혼자 다 야금야금. 자, 이런 사회를요, 완전 불평등 사회다. 이렇게 하는데, 뭐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나라가 분배가 개선되려면요, 이 로렌스 곡선이 자꾸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갈수록, 저쪽으로 갈수록 분배는 어떻다고요?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요, 한 나라의 소득 분배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나라별로 비교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이렇게. A 나라는 이렇게 그려지고, B는 뭐 이렇게 그려지고, C는 이렇게 그려지고, 뭐 이렇게 그려지고, 어떤 나라가 더 낫나, 이렇게 알 수 없죠? 예, 판단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진이 계수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 이렇게 볼게요. 요 면적을 알파라고 해보자. 알파. 나머지 면적을요, 베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 면적이죠. 그래서 자,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요 알파가 차지하는 비율, 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요 진이 계수하는 겁니다. 문계수라고요? 진이 계수. 근데 만약에 그 어떤 나라가 완전 평등한 사회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죠? 대각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이게 이쪽으로 가서 대각선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선분일 경우는요 면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요 알파 면적이 0이 되는 거죠. 0이 아니에요? 0이잖아요. 그럼 0을 몰라도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일 때를 뭐라고 하냐면 완전 평등한 사회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완전.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 소득이 하나도 없고 이재용 혼자 다 갖고 간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쫙 달라붙는 거죠. 그럼 알파 면적이 이만해졌네요. 알파 면적 자체가 자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원래 같잖아요. 아, 얘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여기 딱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파 면적과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를요, 완전 불평등한 사회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이게 힘들겠죠? 어쩌가 이렇게 해서. 자, 어떤 나라가 이제 분배가 좀 개선되기 위해서는 자꾸 어떤 쪽으로 하고요? 진위계수가 작아질수록 아니면요, 0으로 갈수록 분배가 개선됐다 해줍니다.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거기 다른 잡다한 거 몇 가지 좀 알아볼게요. 슈바베 지수라고 있는데, 주거비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는데, 이걸요, 슈바베 지수라고 할게요. 자, 이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따서 슈바베 지수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자, 이거는요, 생계비 총액 중에, 생계비라는 것은, 이거 돈 벌어서, 이거 저축하지 않고 쓰는 돈을 다요, 생계비입니다. 저축하지 않고 쓰는 돈 다요, 생계비다. 그죠? 호화스럽게 살든, 아니면, 힘들게 살든 어쨌든 쓰는 돈 다 생계비입니다. 요거 중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요걸요, 슈바베 지수라는 합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인데, 갑은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법니다. 1,000만 원 벌어요. 을이라는 사람은요, 공장 다니면서 100만 원 법니다. 100만 원 벌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을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 100만 원 벌어서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옷 사 입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월세 같은 거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의식주한테 다 쓸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한 20만 원 쓰고, 여기서 20만 원 쓰고, 한 60만 원 월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요, 옷 사 입고, 밥 먹고, 이제 주거비로 들어간 돈 있죠?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 사람은 가끔 뭘 해야 돼요? 명품도 사야 되죠? 명품 어디가 200만 원 써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끔 외식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200만 원 써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집이 있을 테니까 뭐 조경 같은 거 하려면 돈 좀 들어가 안 들어가요? 200만 원 써야 되겠네요. 그래도 돈이 남아 안 남아요?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문화 활동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오페라 같은 데 가서 이제 구경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가끔 골프도 치러 다니 안 쳐야 돼요? 체육 활동도 해야 되죠? 그리고 간혹 가다 이제 여행도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요?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대학교의 최고 관리 과정 해갖고 그런 데 가서 사람도 사귀어야지. 그죠? 대학원도 다녀야 되겠네요. 학비에도 써야 되고. 이렇게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100만 원 정도는 써야 되고, 여기도 100만 원 써야 되고, 100만 원 써야 되고, 100만 원 써야 된다고 치자. 그러면 이 을 같은 경우는요, 생계비 총액이 총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중에 주거비가 차지한 비중이 얼마예요? 60만 원 아닙니까? 60% 가까이 되는데, 얘는요, 1000만 원 중에 주거비가 차지한 비용은 한 2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죠? 얘는 60%, 이 사람 얼마라고요? 20%.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게 저소득층일수록 뭐가 크다고요? 휴밥의 지수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벌어서 쓰는 돈 이 세 개가 다죠? 세 개 다죠?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번 사람은요, 주거비 외에도 다른 쓰는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주거비가 차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자, 그래서 휴밥, 그러니까 저소득층일수록요, 자, 아무래도 주거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주거비 부담이 어떻다고요? 크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월세 같은 거 올리죠? 월세 올리면 여기서나 여기서 빼서 써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 부담 능력이 자꾸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할 수 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보면,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 의식주 외에도 쓰는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입니다. 주택에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이 사람은요, 돈 벌어서 쓰는 게 이게 세 개가 다죠? 그러니까 당연히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 이제 PIR이라고 있는데, 이건 Price Income Ratio 해갖고, 자, 요거는 연간 소득 대비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연간 소득의 평균, 그리고 요거는 주택 가격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 가격의 평균, 요걸요, 주택 가격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의 연간 소득이 줄어들었다 시작. 이거 줄어들 수 있죠? 그럼 얘가 커져요, 작아져요? 원래 나누는 금액이 줄어들면 얘는 커지는 겁니다. 커지겠죠? 오케이.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얘는 줄어들죠? 얘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PIR. Price Income. PR.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람들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주택 가격이 막 계속 올라간답니다. 그럼 이것도 커져요, 작아져? 원래? 이게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지죠? 무슨 얘기 하겠나요? 소득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커지면 이게 올라가는 거죠? 집에 가 계산해 보세요. 예, 자, 그러니까 자꾸 이 PIR 지수가 더 커질수록 있죠? 이게 더 커진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오히려 주택 가격 같은 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럴수록요, 주거비 부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아닙니다. 국민들의. 대충 아시겠나요? 원래? 이게? 자.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100만 원에 1000만 원 벌다가 100만 원 줄어들어 봐요. 이게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평균 한 3억에서 막 6억으로 올랐다시요. 그럼 이거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이런 식으로. 이럴수록 자꾸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RIR이라고 있는데, Rent Income Ratio에서 요거는 인컴은 연간 소득을 얘기합니다.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임대료가 차지한 비율. 우리나라 평균 임대료 있죠? 요게 차지한 비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럼 얘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겁니다. 근데 소득은 그대로인데 임대료가 자꾸 올라간답니다. 그럼 얘도 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RIRB도 자꾸 높아질수록요, 주거비 부담이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서술형 지문. 어떤 지표의 토양을 파괴했을 경우에 이를 인위적으로 환원하는 게 어렵죠? 이걸요, 비가역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볼게요. 직각으로 인한 문제는요, 주택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즉 택지의 취득을 어렵게 하여 양적 주택 문제를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가구가 너무 비싸니까 건설업자가 땅 구입하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아파트 짓기 힘들어지니까 양적 주택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자, 이 땅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돈 가지고 땅을 구입하는데 다 쓰니까 자, 아파트 지으려니까 야, 이거 싸구려 자재 같은 거 쓸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 주택의 질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또한 한정된 사업비 가운데 택지 구매에 과다한 비용을 소모한다면 건축, 설비 등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어떻다고요? 저하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요, 자본 이득을 얻으려는 심리를 부추기게 되어 투기 심리가 만연하고 이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국은요,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돈만 생기면 계속 더 큰 땅을 구입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형태가 됩니다. 4번 해볼게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고는요, 자꾸 토지 이용을요, 집약화시킵니다.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죠. 그러니까 땅을 비싸게 구입하니까 층수를 자꾸 높이려고 할 겁니다. 이런 걸요, 집약적 이용을 촉진한다 해줍니다. 5번 볼게요. 로렌스 곡선은요,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없어졌네요. 자꾸 대각선 쪽으로 할수록 어떻다고요? 균등해지는 겁니다. 진위계수는 0과 1 사이 값을 나타내는데 진위계수 값이 클수록이 아니라 작을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해진다고 했죠, 아까? 작을수록 자, 이 균등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일수록 휴바베 지수가 높아서 주거비 부담이 크죠. 그에 따라서 주택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입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개입의 근거 좀 알아볼게요. 자, 거기에 99페이지에 보시니까 부동산 정책 있어 없어요? 있죠. 거기에 보니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목적은요, 우리 교재는 아마 227페이지 있을 겁니다. 안 적으신 분은 적으세요. 200 얼마라고요? 27페이지인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뭐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원이 배분됐다. 자,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어떤 사회가 필요로 한 양이 이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공급되거나 할 수 있죠. 아니면 아주 작게 공급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양이 이만큼인데 이것보다 훨씬 많이 생산되거나 훨씬 작게 생산할 수 있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을 듯한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생산하게 되면요, 누군가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깁니다. 그럼 누가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걸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무식하게 많이 생산하게 되면 자원의 낭비를 가져와 하나요? 그죠? 적정한 성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아직까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이제 수요 공급 이론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요량이 결정되어야 한대요. 되는데 P0 얘는요, Q0 해줄게요. 그럼 만약에 시장에서는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치자. 요 균형점이라 할게요. 여기서 이루어진다면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고 하는 양이 일치하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과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죠. 이걸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따집니다. 뭐라고요? 효율적. 근데 만약에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만약 P1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 시장이.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팔려는 양 이렇게 많죠. 물건 남아야 안 남아요? 이걸 초과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럼 물건 남으면 가격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짐에 따라서 수요의 법칙에 따라 소비량 늘어나죠. 공급의 법칙에 따라 안 팔려고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균형이 이르는 겁니다. 그 다음 반대로 이렇게 균형 가격이 P2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 이만큼이죠. 사고장이 이렇게 많으니까 물건이 모자라죠. 모자라면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갈?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 자꾸 비싸지니까 안 살려고 하죠. 여기서 이루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이 균형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왜 저 얘기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완전 경제 가정하고 이거는요.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의 논리입니다. 어떤 논리라고요?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완전 경쟁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독점 시장 같은 거 볼게요. 자, 이 독점 같은 경우에는요, 잠시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필요로 한 양이죠? 훨씬 적게 생산하면서, 얘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깁니다. 그럼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소비자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시장이 실패했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구조적으로 가격 올라가면 생산을 늘리고 싶죠? 올리면 생산을 늘리고 싶은데, 정부에서 아파트 못 팔게 한다든가, 아파트 못 짓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때로는요 인위적으로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란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걸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아니면요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이 균형점에 이르지 못하고 남아돌거나 모자란 상태가 지속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이걸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집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독점이라든가 과점 기업이 있다든가 아니면요, 뭐 규모의 경제가 있다든가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든가 외부 효과가 있다든가 아니면요, 공공재 이런 게 있다면요, 필연적으로 시장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나요?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기죠? 누군 손해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아니면요, 시장이 실패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그냥 방치해 놓게 되면, 이건 정부 역할이 아니죠? 아, 누군 손해보게 하고, 누군 이득 보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한번 높여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면 안 되죠? 그래서 적정하게 생산 공급하도록 해서 그 나라가 부쩍부쩍 성장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자,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걸요.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기능이라고요? 경제적 기능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독점 같은 게 있으면은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도 훨씬 적게 생산하죠. 그럼 걔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손해봐야 안 봐요? 보니까 안 되겠다는 얘기죠.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이런 걸 통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개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나요? 다시 해요? 이렇게. 근데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하더라도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답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 자, 이 무슨 얘기냐? 아니, 무슨 누군 무진장 잘 살고 누군 무진장 못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뭐라고요? 불공평한 소득 분배라는 겁니다. 아니,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큰 돈 벌어가야 되죠?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요, 작은 돈을 가져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상위 계층 1%가 땅을 얼마를 갖고 있다고요? 60% 갖고 있는데, 이 땅을 갖고 있으면 임대료 같은 거 생겨, 안 생겨? 생기고, 이것들은, 그리고 땅을 3억이 구입해서 6억에 팔았다. 이거 다 뭐라고요? 불로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은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 가져가죠? 그 대신 남는 돈을 다 누가 가져가요? 주식을 갖고 있는 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알겠나요? 주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다 뭐라고요? 불로소득이라는 겁니다. 이 불로소득은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어떤 사람은 일하기 싫어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요일 날도 나가서 그냥 뼈 빠지게 일해도 맨날 그 장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불공평한 소득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근로소득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 다 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을 높여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뭘 높이겠다고요? 형평성.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걸요,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기라고요? 정치적. 근데 이게 어쩐지 이게 비슷한 용어 같지만 사실 극단적인 용어입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나라를 우리는요, 자본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본주의. 그리고 형평성을 강조하는 나라를요, 사회주의 국가라는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죠? 당연히 효율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해야 되죠? 굶어 죽은 사람이 있으면 대화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걸요, 사회적 목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사회적 목표. 자, 그래서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개입하는 걸 뭐라고요? 그 정치적 기능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이제 주택 정책들을 공부할 건데, 거의 대부분 다요, 이거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임대료 같은 것 좀 지원해 주겠다. 공공 임대 아파트 지어서 극빈층을 위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다 뭐라고요?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자, 이런 거는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시장 실패가 생기는 이유들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요. 자, 시장 실패는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하거나 많이 생산하면서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챙기죠. 누가 손해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걸요,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균형점에 이르지 못하고 물건이 남아도거나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데, 먼저 이제 불안전 경쟁 시장인, 불안전 경쟁 시장의 대표적인 게 독점이나 과점 시장을 얘기합니다. 독점이나 뭐라고요? 과점 시장.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좀 암기하세요. 불공 드리는 분의 불공 드리는 분의 외모가 비대하답니다. 외모가 어떻다고요? 비대하대요. 불공 드리는 분 외모가 어떻다고요? 비대하다. 이렇게. 자, 요거는요, 이 불안전 경쟁 시장을 얘기합니다. 독점이나 과점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요, 공공재를 얘기합니다. 요거는요, 외부 효과. 요거는요, 규모의 경제. 규모 있죠? 요거는 정보의 비대칭. 이렇게 해서 5개 기억하세요. 불공 드리는 분 외모가 어떻다고요? 비대하다. 이렇게. 자, 먼저 이 독점이나 과점 시장이 존재할 경우 왜 시장이 실패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 시장이 실패하냐? 자, 이 독점, 어떤 지역이 독점 시장이다. 그러면 공급자가 몇 명이 시장이에요? 한 명이 시장을 독점 시장하는 겁니다. 공급자가 몇 명이라고요? 한 명. 그러면 자,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얘 하나밖에 없죠? 그럼 지들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근데 가격을 자꾸 건드게 되면 자, 소비자 단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경제학적으로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A라는 방법이 B라는 방법이 있는데, A라는 방법은요, 물건을 1000개를 생산하는 방법이고, B라는 방법은요, 100개만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1000개를 생산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한 1000원 정도 한다고 치자. 근데 만약 100개만 생산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시장에 마늘이 나와 있는 게 몇 개 안 된다. 그럼 서로 살려고 안 살려고요?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한 10,0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산해도 매출액은 100만 원. 이렇게 생산해도 매출액은 얼마요? 100만 원 아닙니까? 둘 다 파는 금액이 똑같죠? 그러다 치면 공급 독점자는 A로 생산할까요? B로 생산할까요? B로 생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 생산해야 자, 이 재료도 10개 구입할 거 1개만 구입하면 되죠. 사람도 10명 채용할 거 1명만 채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각종 관리비 다 몇 분의 1 줄어들어요?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얘들은요,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깁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 독점자들은 보통 이제 공장을 굉장히 크게 차려놓고서 생산은 조금밖에 안 하죠. 유유 설비가 존재한다. 이것도 다 시장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원의 낭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나서서 자, 이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이런 걸 제정해서 생산량을 높일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개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이번에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재라는 게 뭐 정부에서 만들어 파는 재화를 공공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아니면요 뭐 교량 같은 거 생각할게요. 다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요. 자, 어떤 특성이 있냐면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비경합성은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A가 도로를 이용했는데 B도 같이 이용할 수 있죠. C도 같이 이용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함께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이 누구는 소비하고 누구는 소비 못하고 그런 거 없다는 얘기죠. 다 같이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끝나고 이 호평역까지 가는데 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하나 있다면 A라는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 못 먹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도로는요 A가 이용하죠. B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C도 뭐라고요?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함께 이용하더라도 누구는 소비하고 누구는 소비 못하고 그런 거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비경합성이다.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로를 걷고 있는데 도로는 정부 세금 갖다 가는 거죠. 지방세 가지고 지방도로 또 가는 거고 국세 가지고요. 국도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도로를 딱 걷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세금 안 낸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청 직원이 딱 가서 주민등록증 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 지방세 안 낸 거죠. 너 꼼짝 말고 걸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걔가 안 걷나요? 너 걷지 마 여기 돈도 안 냈으니까. 그런데 안 걷나요? 메롱하면서 막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자, 절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요 무임승차의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뭐냐면 뭐하러 내 돈 들여서 도로를 까냐? 내가 나도 남들이 깔아놓으면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고 때문에 사적 주체한테 맡기죠. 그럼 항상 어떻다고요? 과소 생산됩니다. 생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알아서 안 되겠다. 직접 세금 같은 거 얻어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요? 공공재라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엔 세 번째 정보의 비대칭 알아볼게요. 정보의 비대칭이다. 자, 요거는요, 항상 누군가가 엄청난 초과인을 얻고 있다. 그러면 누군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거 다 어떻다고요? 시장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상 이상의 엄청난 이익을 챙기면요, 누군 손해본다는 얘기죠? 물론 그게 나중에는 다 불공평한 소득배가 연결되니까 어쨌거나 요것만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정보의 비대칭이다. 그러니까 아직 어떤 사람은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고 누군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상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가 있고 누구는요 크게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과 관련해서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게 있고 도덕적 해이,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선택. 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다음 중에 자,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도덕적 해이 아니면요 역선택 나오면 답하시면 돼요.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 어쨌거나 도덕적 해이는요 일종의 숨겨진 자, 그 사람의 숨겨진 행동이 거래 이후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 모르고 거래한 사람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선택은요 숨겨진 재화의 특성이 거래 이후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정보 모르고 거래한 사람은요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역선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하도 장사가 안 돼서 창고에는 물건이 쌓여 있다는 얘기죠. 망하기 직전입니다. 어떤 시기라고요? 망하기 직전에 근데 이 사람이 머리를 굴려갖고 어떻게 했냐면 보험서 뭐 근데 찾아간 거죠. 보험사 있죠.
요 앞에 보험사 있어 없어요? 저기 찾아가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한테 무슨 체결했다고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죠?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거 기업이 이제 보험에 든다니까 보험료 많이 낼 거 아닙니까? 좋다고 이제 가입시킨 거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당장 무슨 일 저지르면 탈로 나야 안 나요? 나니까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일부러 공장하고 창고를 완전히 불을 낸 겁니다. 전소시킨 겁니다. 그럼 완전히 전소시켰으니까 원인을 파악하는 게 쉬워요, 어려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험사 물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숨겨진 행동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거래 때는 몰랐는데 거래 이후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모르고 거래한 사람은요, 손해보고 얘는 이득 볼 수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도덕적 해이다. 법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누리려는 이러한 사고를요, 도덕적 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매도자의 경우에는 자, 자기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팔려고 하는데 자기 매도자의 경우는 자기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심하다 이런 거 알아 몰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팔면서 우리 아파트는 뭐 소음이 너무 심해요 하면서 떠벌리면서 파나요? 예, 조용히 팔았다고 시작. 그러면 이제 매수자가 샀어 안 샀어요? 생각도 안 하고 샀죠? 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금까지 다 치르고서 자 이제 이사까지 끝났죠? 그래서 힘들어서 자려고 했더니 애들 쿵쿵대는 소리가 위에서 막 들리는 거죠? 그죠? 그 낮에는요 몰랐는데 낮에는 또 피아노 교습소입니다. 피아노 소리 계속 나는 거죠? 피아노 소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어쩌다 한번 들리는 건 좋은데 띵띵띵띵 계속 똑같은 소리 들어봐요. 그러면 엄청 짜증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재화의 숨겨진 특성이 거래 이후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걸 모르고 거래한 매수자는 크게 손해봅니다. 얘는 이득 봤었죠. 이런 걸로 하고요. 역선택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역선택.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번에는 외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는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사과를 100개를 팔았는데, 자, 이거는 거래 당사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사과 100개 팔았으면, 자, 100개 팔았는데 택배로 팔았습니다. 근데 을이 사과를 100개 받아봤는데, 10개가 썩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않겠죠? 당장 전화해서 10개 가져가라. 아니면요, 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거래 당사자는 누가 손해 입혔죠? 그럼 당연히 시장 기능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가격과 수량이 반영된다는 얘기죠? 그죠? 알아서 해결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행위가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3자입니다. 한번 본 적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전혀 모르는 3자한테 손해 입혔어 안 입혔어요?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차 끌고 가다가 전혀 모르는 제3자인 여자분을 넘어뜨려서 코를 깨뜨렸죠? 그러면 내가 진짜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손해 입혔으니까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전혀 모르는 제3자 손해 입혔죠? 입혔죠? 근데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짜입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 기능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얘는 보상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손해 입힌 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좀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냥 시장 기능에 맡기면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시장 외부에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겁니다. 시장 내부 기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외부에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겁니다. 잠시 후에.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규모의 경제라고 있는데 규모가 점점 커지면요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마트 같은 경우 이 앞에 이마트 있어 없어요? 얘네들은 물건을 덩치가 커요 안 커요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은 물건을 소량 구입해요 대량 구입해요? 대량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것 같아요? 비싸게 구입할 것 같아요? 무지 막자게 싸게 구입합니다. 항상 똑같은 예인데 내가 지나가다 수박 한 통을 구입할 때는 10,000원인데 아저씨 여기 이거 다 주세요. 7,000원씩에 그럼 아저씨 팔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그 물건을 좀 굉장히 막 대량 구입하면서 무지 싸게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싸게 팔더라도 그 지역을 다 지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죠? 아니 저 조그만 물건 사지 않은 이상 다 이마트로 가죠? 그러든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장기 생산비가 절감되면서 결국은요, 자연 독점이 되는 겁니다. 물건 파는 데 여러 개 있죠? 다 근데 그쪽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한두 개 사는 때 편의점 가지만 많이 살 때 다 그쪽으로 가죠? 실제로 다 지배하는 자연 독점자가 됩니다. 자연 뭐라고요? 독점자. 똑같은 피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불공 들이는 분 외모가 어떻다고요? 비대하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는요, 별도로 한 문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다.